텔아비브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란 해커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전력망이 30분간 마비되었고 모사드 본부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30년 경력의 기술정보 분석관 아론은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믿을 수 없는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북한이 매일 퍼붓는 사이버 공격을 한국이 99.7% 차단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60%인 상황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도 90%입니다. 통계 오류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론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즉시 서울로 가서 확인하시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모사드 요원이 목격한 한국 사이버 방어의 충격적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론 레비입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기술정보 분석관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던 1995년 우리의 적은 명확했습니다. 탱크였고 미사일이었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면 속 코드로 0과 1의 조합으로 국경도 없이 텔아비브 한복판을 공격합니다. 2025년 9월 15일 오전 3시 27분 저는 모사드 본부 지하 3층 통합상황실에서 악몽을 목격했습니다. 장관님, 이란발 공격입니다. 전력망 제어 시스템이 뚫렸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는 붉은 경보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전력망이 30분째 마비 상태였습니다. 병원의 비상전원이 가동되고 신호등이 꺼지고 100만 명이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국방부 장관 모세 다얀이 상황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란 해커들이 우리 SCADA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30분 전부터 공격이 시작됐고 우리 방어선은 68%만 차단했습니다. 68%, 이것은 치명적인 숫자였습니다. 테헤란의 사이버 부대는 매달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의 아이언돔 시스템은 평균 90%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진화했고 우리는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다얀 장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몇 번째야? 지난달에도 당했고 그저께도 당했어. 우리가 세계 최고의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왜 계속 뚫리는 거야?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전력망이 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와 최근 6개월간의 글로벌 사이버 공격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차단율 73%, 미국의 중국 해커 방어율 65%, 독일의 랜섬웨어 방어율 59%, 그리고 제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마이너스 북한발 사이버 공격 차단율 99.7%. 저는 화면을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분명 오타였습니다. 99.7%라는 것은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60%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90%도 넘기 힘든 벽인데 한국이 99.7%? 저는 즉시 미국 NSA의 동료 제이슨에게 암호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이슨, 한국 사이버 방어 데이터 확인 좀 해줄 수 있나? 내가 본 수치가 정확한지 궁금해. 3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아론, 그 데이터 맞아. 우리도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지. 하지만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추적한 결과야. 한국은 매일 북한의 공격을 받고 있어. 일평균 150만 건. 그런데 거의 다 막아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일평균 150만 건.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초당 17건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99.7%를 막아낸다. 어떻게? 그날 오후 다얀 장관이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아론, 자네가 한국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들었네. 예, 장관님, 믿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10% 이상 높은 차단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4개 전선에서 싸우고 있네.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이제 사이버 공간. 한 달 전 전력망 공격으로
30명이 병원에서 사망했어. 비상전원이 늦게 가동됐기 때문이야. 아론, 자네가 가서 직접 확인해 주게. 장관님 가라고 하시면 서울로 가게. 즉시 다얀 장관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론, 이건 호기심이 아니야. 생존의 문제야. 만약 한국이 정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걸 배워야 해. 이스라엘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모사드 요원이 믿을 수 없는 수치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갑니다. 99.7%.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창밖의 텔아비브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30분 전 꺼졌던 그 불빛들을 다시는 꺼지지 않게 하려면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72시간 동안 한국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모사드 본부 자료실에서 저는 지난 10년간의 글로벌 사이버 방어 통계를 쌓아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0년간 정보 분석관으로 살아온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의 사이버 방어 체계를 자랑하는 나라죠. NSA, FBI, 국토안보부가 24시간 가동됩니다. 그들의 평균 차단율은 65%였습니다. 2024년 러시아 해커들이 미국 에너지부를 공격했을 때 35%가 뚫렸습니다. 영국은 어떨까요? MIU과 GCHQ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차단율은 71%였습니다. 2023년 중국 해커들이 영국 국방부를 공격했을 때 29%의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선진국들의 평균은 60-75%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는 90%를 자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였죠. 우리는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든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로켓의 90%를 요격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90%라는 숫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사이버 방어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99.7%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만약 하루 150만 건의 공격이 들어온다면 99.7%를 방어한다는 것은 단 4,500건만 뚫린다는 의미입니다. 0.3%입니다. 이스라엘이 같은 공격을 받는다면 10%가 뚫립니다. 15만 건입니다. 한국보다 33배 많은 공격이 성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불가능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통계적 오류일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한국 국가정보원, 미국 NSA, 일본 방위성 세 곳에서 독립적으로 수집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 다니엘이 자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사이버 전문가입니다. 아론, 며칠째 여기 박혀 있는 거야? 다니엘, 이것 좀 봐. 한국 데이터야. 다니엘이 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99.7%? 이거 오타 아냐? 아니야. 세계 기관이 독립적으로 확인한 수치야. 다니엘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말이 안 돼. 우리 아이언돔도 90%인데 사이버 공격은 미사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 어떻게 99.7%를 막아? 그게 내가 알고 싶은 거야. 저는 한국이 직면한 위협의 규모를 다니엘에게 보여줬습니다. 북한, 김숙희, 라자루스, 안다리엘, 레드아이즈, 최소 4개의 해커 조직이 매일 한국을 공격합니다. 일평균 150만 건. 이것만 해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매주 산업 스파이 목적의 APT 공격이 들어옵니다. 반도체 기술, 배터리 기술, AI 기술을 노립니다. 러시아, 가끔씩이지만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을 시도합니다. 세상에. 다니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해커 집단을 동시에 상대하는 나라야. 북한, 중국, 러시아. 그런데 99.7%를 막아낸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란 하나 상대하는데도 68%밖에 못 막았어. 지난달엔 30명이 죽었고. 다니엘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아론,
혹시 한국이 공격 건수를 과장하는 건 아닐까? 99.7%를 돋보이게 하려고 저는 그 가능성도 검토했었습니다. 아니야. 미국 NSA가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도 같아. 북한은 실제로 매일 150만 건 이상을 쏟아붓고 있어.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그 대부분을 막아내고 있어. 다니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기술이든 시스템이든 아니면.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그날 저녁 국방부 장관 주재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참석자는 다얀 장관, 모사드 국장,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그리고 저였습니다. 다얀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전력망 공격으로 우리는 30명의 국민을 잃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3번의 대규모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90% 차단율이 자랑스럽지만 10%의 구멍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이버안보센터장이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이란이 AI 기반 공격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방어 시스템이 따라잡기 힘듭니다. 내년에는 차단율이 85%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85%, 그것은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다얀 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론, 한국 보고서 준비됐나? 예, 장관님. 저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99.7%라는 숫자가 회의실을 압도했습니다. 모사드 국장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입니까? 예, 국장님. 미국, 일본, 우리 정보부 모두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10년 넘게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얀 장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론, 자네는 내일 서울로 출발하게.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센터를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직접 확인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술인지 시스템인지 인력인지 파악해오게.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아론, 다얀 장관이 심각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이스라엘로 가져와야 해. 이건 호기심이 아니야.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야. 다음 공격에서 죽는 사람이 30명이 아니라 300명이 될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 가방을 쌌습니다. 노트북, 암호화 통신 장비, 그리고 30년간 쌓아온 질문 목록. 아내 사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릴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나라로 가는 거야. 30년간 모사드 요원으로 살면서 저는 항상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술을 전수하러 다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학생이 되러 갑니다. 그리고 99.7%의 비밀을 배우러 갑니다. LR 이스라엘 항공 LY97편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첫 풍경이 보였습니다. 서해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인공섬, 그것이 인천공항이었습니다. 4개의 활주로가 완벽한 배치로 펼쳐져 있었고 비행기들이 질서정연하게 이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99.7%의 비밀이 있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에,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선 같았습니다. 천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았고 햇빛이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벵구리온 공항이 자랑스러웠던 저였지만 이곳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하고 10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저는 외국인 창구로 갔지만 그곳도 놀라웠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보더니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웰컴 투 코리어 미스터 리바이. 비즈너스 트립? 예스. 인 비지팅 더 내셔널 인텔러전스 서버스. 심사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입국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짐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 가방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벵구리온에서는 30분을 기다려야 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보낸 차량이었습니다. 운전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론 레비님이시죠? 저는 국정원 연락관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씨.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모든 것이 도로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건물들은 현대적이었으며 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황량한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김민준이 말을 걸었습니다. 레비님, 이번이 한국 첫 방문이십니까? 예, 처음입니다.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 방문 일정은 내일 오전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김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한국은 매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김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일평균 150만 건입니다. 150만 건. 그런데 당신들은 99.7%를 막아낸다고요. 김민준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레비님, 그 수치를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모사드 기술정보분석관입니다. 전 세계 사이버 방어 데이터를 다룹니다. 한국의 99.7%는 솔직히 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김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비님, 내일 센터에 가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높은 차단율을 유지하는지. 이유가 뭡니까? 경험입니다. 경험? 예, 우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매일 싸웁니다. 10년 넘게요. 실전입니다. 훈련이 아니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실전. 이스라엘도 이란과 매달 싸우지만 북한처럼 매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까지 동시에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솟아 있었고 거리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죠. 555m. 저는 고개를 들어 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텔아비브에는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명동 한복판의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산 위에 서울타워가 빛나고 있었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다얀 장관에게 암호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장관님,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첫인상 인프라 수준 최상위권, 공항에서 서울까지 이동 중 목격한 것 마이너스 완벽한 도로, 시스템, 높은 디지털화 수준, 안정적인 도시 운영. 내일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 방문 예정. 첫 브리핑에서 확인한 정보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해커를 동시 상대. 매일 150만 건 공격 대응. 실전 경험 10년 이상. 세부 내용은 내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저는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호텔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레비님, 김민준입니다. 내일 브리핑 전에 사전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리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사이버 위협 환경개요. 파일을 열자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3대 해커 집단 동시 대응 국가입니다. 북한 김숙희, 라자루스, 안다리의 레드아이즈 마이너스 메일 공격, 중국 APT 조직 다수 마이너스 매주 산업 스파이 시도, 러시아 랜섬웨어 조직 마이너스 분기별 대규모 공격.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3년 3월 20일 대한민국 사이버 역사의 분기점 3.20 사이버 테러, 은행, 방송사가 동시에 마비되었습니다. 4만 8천 대의 컴퓨터가 파괴되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변했습니다. 정부는 1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민관군 통합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실전 데이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매일 150만 건의 공격을 받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사이버 공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패턴, 중국 APT 조직의 전술, 러시아 랜섬웨어의 변종, 모든 것이 기록되고 분석되고
AI에 학습되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90%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훈련용 데이터로 방어합니다. 시뮬레이션과 과거 공격 기록으로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실전을 치릅니다. 살아있는 적과 싸우며 배웁니다. 그것이 9.7%의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저는 창밖의 서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평화로운 불빛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당 17건의 공격이 이 도시를 향해 날아오고 한국은 그것을 거의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는 그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센터, 거기서 저는 99.7%의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준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레비님? 예, 자료 감사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지만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센터는 도심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평범한 정부 청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3번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고 생체 인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외부 보관함에 맡겨야 했습니다. 레비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촬영, 녹음, 메모 모두 금지입니다. 보고 들으신 것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4층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옆에는 두꺼운 금속 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문마다 홍채 인식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한문 앞에 섰습니다. 홍채 인식을 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통합상황실입니다. 들어가시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가로 50m, 세로 30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천장 높이만 10m였습니다. 그리고 정면 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이었습니다. 아니, 스크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조합된 초대형 디스플레이 월이었습니다. 그 앞에 10명 이상의 분석관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통신 소리, 경보음. 이곳은 마치 NASA 관제센터 같았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아론 레비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이버안보센터장 박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명성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박준혁이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레비님, 저것이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운데 메인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빨간 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마치 유성우처럼. 저것이 뭡니까? 실시간 사이버 공격 현황입니다. 저 빨간 점 하나하나가 공격 시도입니다. 저는 숫자를 세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왼쪽 상단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공격 건수 13,247건분, 분당 13,000건, 초당 220건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때는 초당 400건까지 올라갑니다. 400건? 예, 북한 해커들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입니다. 스크린 오른쪽에는 또 다른 정보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공격 출처 북한 87%, 중국 11%, 러시아 2%, 차단율 99.73%, 금일 차단 건수 284만 7,932건, 금일 침투 시도 7,698건. 저는 계산했습니다. 차단 건수가 284만 건이면 침투 시도가 7,698건, 정확히 99.73%였습니다. 레비님, 이쪽으로 오시죠. 박준혁이 저를 한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분석관 5명이 모니터 6개씩을 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1차 방어선입니다.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걸러내지 못한 공격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한 분석관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박준혁이 그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김대리, 설명 좀 해주겠나? 김대리라고 불린 젊은 분석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신규 변종 악성 코드를 탐지했습니다. 0.3초 전에 발견됐고 지금 차단 패턴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0.3초 전? 예, 우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작동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새로운 악성 코드를 탐지하면 분석에 최소 2-3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0.3초 만에 탐지하고 대응한다고 박준혁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레비님,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AI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AI가 아닙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입니다. 박준혁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우리의 뇌입니다. 화면에는 CYBER BRAIN B8.2라는 제목 아래 복잡한 신경망 구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버 브레인, 우리가 개발한 AI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축적된 실제 공격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입니까? 58억 건의 공격 샘플입니다. 58억 건. 저는 그 숫자에 압도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샘플은 5천만 건 정도입니다. 한국은 그것의 116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박준혁이 강조했습니다. 이 58억 건은 모두 실전 데이터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해커들이 실제로 우리를 공격한 기록입니다. 실전 데이터,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5천만 건 중 대부분은 훈련용이거나 과거 기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58억 건은 살아있는 적과의 전투 기록이었습니다. 레비님, 실제 공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준혁이 메인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더니 한 공격의 세부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 2분 38초 전에 들어온 공격입니다. 화면에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공격 출처 평양 IP 175.45, 176, XXX, 공격 유형 스피어, 피싱 APT, 타깃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탐지 시간 0.27초, 차단 완료 0.31초, 0.31초, 북한 해커가 국방부를 공격했고 한국은 그것을 0.31초 만에 탐지하고 차단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릅니까? 오지 네트워크 기반입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오지를 상용화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오지 네트워크를 사이버 방어에 활용합니다. 초저지연, 초고속 통신으로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사지 기반입니다. 오지는 일부 지역에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 무기입니다. 박준혁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어 체계.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에 있었고 그 주위로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같은 대기업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정부, 군, 민간 기업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민간 기업들이 협력한다고요? 2013년 3.20 테러 이후 대한민국 전체가 깨달았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은행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고 방송사가 무너지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모두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혁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레비님, 이것이 우리의 99.7%입니다. AI, 오지, 실전 데이터, 그리고 민관군 협력,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메인 스크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빨간 점들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초당 220건. 하지만 그 대부분은 스크린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년간 매일 싸우며 쌓아온 경험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시스템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레비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의 협력에 열려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한국은 우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다음 공격에서 300명이 죽기 전에 박준혁 센터장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레비님, 우리 시스템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우리의 역사를 아셔야 합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화면에 해골 그림이 그려진 컴퓨터 모니터였습니다. 그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20일, 레비님, 이날이 대한민국 사이버 방어의 시작점입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뉴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신한은행, 농협, 제주은행 전산망 동시 마비, KBS, MBC, YTN 방송사 컴퓨터 시스템 파괴, 48,000대 컴퓨터 동시 다운, 카메라는 혼란에 빠진 은행 내부를 비췄습니다. ATM기가 먹통이 되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8천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박준혁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국민들은 깨달았죠.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2년 사우디 아람코 사건. 그때 우리도 사이버 방어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이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스크린에 회의실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은 단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요? 국가정보원장이 답했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돈, 인력, 그리고 시간. 박준혁이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정부는 1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구축, AI 시스템 개발, 인프라 업그레이드예요. 1조 원이면 약 8억 달러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0.3%를 사이버 방어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간 사이버 방어 예산이 2억 달러 정도입니다. 한국은 단 한 번에 그 4배를 투자했습니다. 둘째, 인력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최고 해커들을 모았습니다. 스크린에 젊은이들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화이트 해커, 대학 교수, 보안 전문가, 심지어 블랙 해커도 영입했습니다.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가를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블랙 해커까지요? 예,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북한 해커를 막으려면 북한 해커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박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지금 저 통합상황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박준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레비님, 사이버 방어는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북한이라는 완벽한 스파링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스파링 파트너? 예. 북한은 3.20 테러 이후에도 계속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요.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공격 건수였습니다. 2013년 일평균 50만 건, 2015년 일평균 80만 건, 2018년 일평균 120만 건, 2025년 일평균 150만 건. 공격은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박준혁이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차단율 변화였습니다. 2013년 차단율 82%, 2015년 차단율 91%, 2018년 차단율 97%, 2025년 차단율 99.7%. 보십시오. 10년간 우리는 17.7%를 개선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년간 차단율이 85%에서 90%로 5% 개선되었습니다. 한국은 그 3배 이상을 개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박준혁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오지 네트워크 통합 방어 체계. 한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전국이 촘촘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오지를 상용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사이버 방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요? 오지의 핵심은 속도와 지연 시간입니다. 사지의 지연 시간이 50m초라면 오지는 1m초입니다. 1m초, 1000분의 1초, 이 속도로 전국의 모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공격이 탐지되면 서울의 시스템이 1m초 만에 알게 됩니다. 박준혁이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해커가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공격한다고 가정합시다.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재생되었습니다. 1단계 평택 공장 방화벽이 공격 탐지 -0.1초, 2단계 오지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정보원에 보고 -0.001초, 3단계 AI 시스템이 패턴 분석 -0.15초, 4단계 전국 모든 네트워크에 차단 명령 전송 -0.001초, 5단계 공격 차단 완료 -0.05초, 총 소요 시간 0.302초, 0.3초.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이스라엘 시스템은 최소 2-3초가 걸립니다. 한국은 그것의 10분의 1입니다. 레비님, 이것이 우리의 비밀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입니다. 박준혁이 한국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오지로 연결되고 AI로 분석되고 민관군이 협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박준혁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민관군 협력 체계.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중심에 있고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는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이 참여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협력합니까? 실시간 정보 공유입니다. 네이버가 새로운 피싱 사이트를 발견하면 즉시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고 전국 모든 시스템에 경보를 보냅니다. 삼성이 새로운 악성 코드를 탐지하면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박준혁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레비님, 3.20 테러가 우리를 바꿨습니다. 그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은행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고 방송이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각 기관이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모사드는 모사드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박준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레비님, 북한은 매일 공격하지만 패턴이 있습니다. 중국은 더 교묘합니다. APT 공격으로 장기간 잠복합니다. 러시아는 랜섬웨어로 돈을 노립니다. 그것도 99.7%로 막아냅니까? 예.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만큼 자주 공격하지 않습니다. 북한 때문에 단련된 우리 시스템이 중국과 러시아도 막아내는 것이죠. 박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북한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매일 우리를 공격해서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저는 그 말의 아이러니를 음미했습니다. 적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10년간 매일 150만 건의 공격을 받으며 한국은 세계 최강의 사이버 방어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그 경험을 배우러 온 것입니다. 박준혁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레비님, 지금 북한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통계적으로 이 시간대에 공격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 공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통합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메인 스크린의 숫자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공격 건수 18,942건분, 분당 18,000건, 아까보다 5,000건이 늘었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박준혁이 왼쪽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경보음과 함께 빨간 알림창이 떴습니다. 신규 공격 패턴 감지, 출처 평양 IP 175.45, 178,
XXX 타깃 포항제철 산업제어 시스템 공격 유형 APT 랜섬웨어 하이브리드 위험도 높음. 박준혁이 한 분석관에게 말했습니다. 이 대리 실시간으로 분석해보세요. 레비님께 보여드리면서요. 이 대리라고 불린 30대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이 공격은 방금 전 0.8초 전에 탐지되었습니다. 화면의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습니다. 일단 IP 주소를 역추적합니다. 175.45, 178은 평양 정찰총국 산하 건물입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다고요? 예, 우리는 북한의 모든 해커 조직 IP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 라자루스, 안다리엘, 각 조직마다 사용하는 IP 대역이 다릅니다. 이 대리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제 공격 코드를 분석합니다. AI 시스템에 입력하면 그가 엔터를 쳤습니다. 0.5초도 안 되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칭률 94.7%. 이것은 2023년 11월에 사용되었던 라자루스 그룹의 랜섬웨어 변종입니다. 2023년 11월? 예, 그때 그들이 서울의 한 중소기업을 공격했었습니다. 우리가 차단했고 그 샘플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습니다. 이 대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94.7% 매칭이라는 것은 코드의 94.7%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5.3%는 변형된 부분이죠. 하지만 핵심 구조는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합니까? 간단합니다. 2023년 샘플의 차단 패턴을 응용합니다. 그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차단 패턴 적용 완료. 전국 네트워크에 배포합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차단 완료. 소요시간 1.2초, 1.2초, 탐지부터 차단까지 단 1.2초였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박준혁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레비님, 이것이 실전 데이터의 힘입니다. 우리는 58억 건의 공격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는 과거에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공격이 들어오면요? 좋은 질문입니다. 박준혁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신규 공격 처리 프로세스, 완전히 새로운 공격, 즉 매칭률 30% 이하의 공격은 특별 대응팀으로 넘어갑니다. 그가 상황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10명 정도의 분석관들이 별도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제로데이 대응팀입니다. 한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입니다. 얼마나 자주 신규 공격이 들어옵니까? 하루 평균 3-5건입니다. 일평균 150만 건 중에서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0.0003%, 즉 99.9997%는 이미 알려진 패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레비님, 이제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준혁이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vs 이스라엘 사이버 방어 비교.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 대한민국 일평균 공격 150만 건, 차단률 99.7%, 실전 데이터 58억 건, 대응 속도 평균 0.5초, 네트워크 오지 기반. 오른쪽 이스라엘 월평균 공격 200만 건, 일평균 약 6만 건, 차단률 90%, 실전 데이터 약 5천만 건, 대응 속도 평균 2-3초, 네트워크 사지 기반. 저는 그 비교표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하루에 이스라엘이 한 달 동안 받는 공격의 2배 이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단율은 10% 더 높았습니다. 레비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90%는 대단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 평균이 60-70%인 것을 고려하면 최상위권입니다. 박준혁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당신들의 차이는 경험의 양입니다. 우리는 10년간 54억 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요. 54억 번.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박준혁이 또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시간대별 공격 패턴 마이너스 북한 라자루스 그룹. 그래프는 24시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높은 피크를 보였고 점심시간인 12시에서 1시 사이에
가장 낮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근무 패턴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출근하고 언제 점심을 먹고 언제 퇴근하는지요. 어떻게 그것까지 알 수 있습니까? 10년간의 데이터 축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공격이 집중되면 그것이 패턴이 됩니다. 박준혁이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요일별 공격 패턴, 월요일과 금요일에 공격이 많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현저히 적었습니다. 북한 해커들도 주말에는 쉽니다. 박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활용합니다. 주말에는 시스템 업데이트와 유지 보수를 합니다. 공격이 적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습니다. 레비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준혁이 메인 스크린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빨간 선들이 끊임없이 그어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1시간 동안의 공격 경로입니다. 수천 개의 빨간 선이 북한에서 출발해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든 주요 도시가 타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십시오. 박준혁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선들이 한국 영토에 닿기 직전에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가 막아내는 것처럼 99.7%입니다. 저 빨간 선 중 0.3%만 통과합니다. 박준혁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레비님, 당신들 이스라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첫째, 오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둘째, AI 시스템에 투자하십시오. 셋째, 민관군 협력 체계를 만드십시오. 박준혁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넷째입니다. 무엇입니까? 경험입니다. 실전 데이터를 쌓으십시오. 훈련이 아니라 실제 공격을 받으면서 배우십시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준혁이 저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스템의 기본 프레임워크입니다. 암호화되어 있고 모사드 본부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우방국과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저는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10년간 피땀 흘려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꿀 열쇠였습니다. 텔아비브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USB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국의 1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54억 번의 전투 기록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초당 220건의 공격을 막아내는 AI 시스템, 0.3초 만에 반응하는 오지 네트워크, 민관군이 하나로 움직이는 통합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10년간 쌓아온 실전 경험.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모사드 본부로 직행했습니다. 다얀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론, 돌아왔군. 어땠나? 저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장관님,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다얀 장관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한국 사이버 방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모사드 국장,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국방부 차관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위협의 규모, 3.20 테러 이후의 변화, 99.7%를 만들어낸 4가지 요소,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격차, 일평균 150만 건이라고 국방부 차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 우리가 한 달 동안 받는 공격을 그들은 하루에 받습니다. 그런데 99.7%를 막아낸다? 예, 58억 건의 실전 데이터 덕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론, 솔직히 말하게 우리가 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장관님,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10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입니다. 얼마나 걸리겠나? 최소 3년입니다. 오지 네트워크 구축에 1년, AI 시스템 개발에 1년,
민관군 통합체계 구축에 1년, 그리고 비용은 약 30억 달러입니다. 회의실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30억 달러, 이스라엘 국방 예산의 15%였습니다. 사이버 안보센터장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레비님, 그렇게 해도 한국만큼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10년간 매일 공격을 받으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경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USB를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한국의 경험이 들어 있습니다. 58억 건의 공격 패턴, 차단 전략, AI 학습 모델. 우리는 제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10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얀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달 전력망 공격으로 30명이 죽었네. 이번 달에만 3번의 대규모 공격이 있었고, 아론, 자네 말대로 다음엔 300명이 죽을 수도 있어. 장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나? 없습니다. 장관님, 그럼 결정됐네. 다얀 장관이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30억 달러를 투자하고 3년 안에 우리 차단율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국방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30억 달러는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설득하겠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야. 돈보다 중요한 게 뭔가? 다얀 장관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론,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해. 한국과의 협력도 자네가 맡아. 알겠습니다. 장관님.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텔아비브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 30분간 꺼졌던 그 불빛들이 지금은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공격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노트북을 열어 박준혁 센터장에게 암호화 메일을 보냈습니다. 센터장님, 아론 레비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공식 협력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술진을 파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레비님,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 주 우리 기술진 5명이 텔아비브로 갑니다. 3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10년 걸린 길을 당신들은 3년 만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당신들의 시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주말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얀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스라엘은 새로운 사이버 방어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기술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3년간 30억 달러를 투자해 차세대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장관님, 왜 하필 한국입니까? 한국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 방어 국가입니다. 그들의 차단율은 99.7%입니다. 우리의 2배입니다. 30억 달러가 필요합니까? 지난달 전력망 공격으로 30명이 죽었습니다. 30억 달러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싼 투자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이스라엘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이스라엘, 한국에게 사이버 방어 배운다. 모사드가 인정한 한국 기술력 99.7% vs 90% 한국 시스템 도입 결정. 하지만 더 큰 파장은 국제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습니다. 일본도 한국 사이버 방어 시스템 도입 검토. 그 다음 주 대만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대만, 한국과 사이버 방어 협력 체결. 한 달 후 NATO 사무총장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NATO 회원국들에게 한국 시스템 도입 권고. 한국의 99.7%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텔아비브에서 인천으로 날아간 한 모사드 요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텔아비브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3년 후 이 도시는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한국이 10년간 쌓아온 경험이 이스라엘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동맹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텔아비브 모사드 본부. 정확히 2개월 전 제가 서울에서 돌아온 날로부터 60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하 5층 새로 구축된 이스라엘 국가 사이버 방어 센터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5명과
이스라엘 엔지니어 30명이 24시간 교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점등되었습니다. 한국의 그것과 똑같은 디스플레이 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떠올랐고 실시간 공격 현황이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한국에서 온 수석 엔지니어 김태준이 보고했습니다. 레비님, 지금부터 한국형 AI 방어 시스템 아이언넷을 가동합니다. 아이언넷, 아이언돔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하늘의 미사일을 막는 아이언돔처럼 사이버 공격을 막는 아이언넷, 가동하십시오. 김태준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공격 건수 8,247건분, 차단율 95.2%, 95.2%, 2달 전만 해도 우리의 차단율은 90%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부분 도입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5.2%가 향상되었습니다. 다얀 장관이 제 옆에 섰습니다. 아론, 작동하고 있군. 예, 장관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시스템 구축까지는 아직 2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벌써 효과가 보이는군. 지난주 이란의 대규모 공격, 기억하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전 이란이 이스라엘 전력망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2개월 전과 똑같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93%를 막아냈습니다. 단 7%만 침투했습니다. 다얀 장관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30명이 아니라 2명이 다쳤지. 병원 비상전원도 제때 가동됐고 한국 시스템이 이란 공격 패턴을 0.8초 만에 분석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유사 공격 샘플과 84% 매칭되었습니다. 놀랍군. 북한과 이란의 공격이 비슷하다니 그들이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태준이 다가왔습니다. 레비님,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첫 달 성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언 넷 도입 전후 비교, 도입 전 9월, 차단율 90.1%, 평균 대응 시간 2.3초, 월간 침투 성공 약 18만 건, 도입 후 11월, 차단율 95.2%, 평균 대응 시간 0.9초, 월간 침투 성공 약 9만 건, 침투 성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다얀 장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회가 이 보고서를 보면 30억 달러 투자를 승인할 것이네. 이미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장관님, 그날 오후 저는 화상회의로 박준혁 센터장과 연결되었습니다. 센터장님,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레비님, 2개월 만에 5%를 개선한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센터장님, 한 가지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본과 대만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을 원한다고요. 박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과 대만 국방부에서 이미 우리에게 공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NATO도요. 예, NATO 사무총장이 다음 달 서울을 방문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사이버 방어 허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99.7%를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기술을 독점할 수도 있는데. 박준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레비님, 사이버 공격은 국경이 없습니다. 북한이 한국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도 공격하고 일본도 공격합니다. 중국 해커들은 전 세계를 노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혼자 안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가 함께 안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방국들과 기술을 공유합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후 2026년 2월 이스라엘 차단율은 96.8%로 올라갔습니다. 6개월 후 2026년 5월 일본이 한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차단율이 75%에서 88%로 급상승했습니다. 1년 후 2026년 11월 대만이 중국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97% 차단했습니다. 한국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7년 11월 정확히 2년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센터 같은 회의실에서 박준혁 센터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레비님, 2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이스라엘 차단율이 98.3%라고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센터장님 덕분입니다. 한국의 10년이 우리의 2년을 만들었습니다. 박준혁이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방어 현황 마이너스 2027년. 저는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99.8% 0.1% 추가 개선, 이스라엘 98.3%, 일본 94.7%, 대만 96.2%, 미국 87.4%, 영국 82.1%, 독일 79.8%,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들이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한국은 99.8%까지 올라갔군요. 예, 우리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진화하니까요. 적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박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레비님, 2년 전 당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당신은 99.7%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가끔 믿기지 않습니다. 박준혁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들도 98%를 달성했습니다. 2년 만에요. 센터장님의 경험이 우리의 시간을 압축시켰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센터장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은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기술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고 보통 국가들은 이런 기술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박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비님, 2013년 3월 20일을 기억하십니까? 3.20 테러요. 그날 대한민국은 무너질 뻔했습니다. 은행이 멈추고 방송이 끊기고 국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우리가 배운 것은 한 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혼자서는? 예. 사이버 공격은 국경이 없습니다. 오늘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내일은 일본을 공격하고 모레는 미국을 공격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박준혁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유합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우방국도 강해집니다. 우방국이 강해지면 세계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세계가 강해지면 한국도 더 안전해집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센터장님, 이스라엘은 한국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빚이 아닙니다. 레비님, 박준혁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동맹입니다. 생존의 동맹이죠. 저는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년 전 이 도시에서 저는 99.7%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매일 150만 번 공격받으며 쌓아온 경험이었습니다. 1조 원을 투자한 결단이었습니다. 민관군이 하나로 뭉친 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와 함께 안전해지려는 철학이었습니다. 지금 텔아비브는 더 안전합니다. 도쿄도 안전합니다. 타이페이도 안전합니다. 한국의 99.8%가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믿을 수 없는 숫자 하나를 확인하러 서울로 날아간 한 모사드 요원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아론 레비입니다. 30년간 이스라엘 모사드 기술정보 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평생 기술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저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짜 안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도 서울 지하 어딘가에서 초당 200건의 공격이 막아지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에서도 초당 50건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 이스라엘, 일본, 대만, 그리고 세계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99.8%의 방패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대한민국이 10년간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의 경험이 세계를 구하고 있습니다.